마침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수처는 야당의 몽기 탓에 법 시행 이후 무려 2달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야권과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운명적 책무라고까지 밝히며 결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공수처 출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9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방송을 위해서 보통 7시 전에 TV에 출근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새벽 경기가 정말 차가워지기도 했더군요. 가을인가 봅니다. 네. 아니, 오프닝에서는 공수처 얘기로 굉장히 결연하게 시작하더니 갑자기 계절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너무 힘을 주다가 실수도 했네요. 네. 예. 저는 요즘 가을이 다가온 게 부쩍 느껴지는데 가을에는 역시 이문세 씨의 노래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좋지 않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가을 남자군요. 네. 자, 김민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가을 표정 왜 남자 이렇게 안 아니요. 좋으세요? 네, 표정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옷 색깔도 단풍이 들었어요. 옷 색깔이. 네. 가을인 것 네. 같고. 다만 이제 MC 장원이라는 것은 래퍼 아닙니까? MC니까. 네. 래퍼면 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래퍼들하고 저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의 영혼은 락커기 때문에. 하지만 뭐 랩 메탈도 있고 하니까 아직 화해와 협치의 길은 열려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저렇게 시니컬해 보이시지만 사실 우리 김민아 의원이 굉장히 세심합니다. 아침에 여기 킹슈맨 때문에 오셨을 때 대기실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킹슈맨 포스터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거든요. 감동받았어요. 살짝 떨어져 있으면 붙여놓으시고 굉장히 세심하십니다. 지난주부터 없어져 있어요. 포스터가. 굉장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네, 협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커와 MC 사이에. 자,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임무킹 시간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어제도 추미애 청문회로 변질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인물 관계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추미애 장관은 아들, 딸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 강경화 장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정경두, 강경화 장관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어제 대정부 질문 참석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윤석열 총장이 정경두 장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동떨어진 위치에 혼자 자리하고 있네요. 네,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국회는 민생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어제도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그제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소회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울병은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럼 그런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지휘관이 좀 더 배려를 했어야 했다. 다리가 다친 사병이 있어요. 그럼 지휘관이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하태경 의원은 이게 결국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혜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병 월급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데 이걸 사병 월급 인상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병 월급 현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이고요. 한 달치로 계산했을 때 179만 원, 약 1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병장 월급이 54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은 몇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 우리가 사병들이 현재 징병제로 인해서 군대에서 복무할 때는 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 외박, 외출을 제외하고는 군대 내에 상시적으로 상주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5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처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줘야 될 것인가? 아직 국방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픈 것이라도 저는 제대로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모든 군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휘관이 그 해당 사병이나 장교나 부사관이 아팠을 경우에 무리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해서 훨씬 더 정예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을 훨씬 더 강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또 어제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구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추가 연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면담 일지, 부대 운영 일지 기록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대 일지 다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넣은 거는 예교상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지난 6월에 파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2015년 군 중앙 서버에 모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마 이 부분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녹취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입니다. 자, 진실을 규명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제보자 서 씨 측 그리고 그 제보자 입장, 제보자와 서 씨 측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죠.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너무 달라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당직 사병 A씨 같은 경우는 휴가 복귀일에 서 씨가 복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이후에 한 대위가 와서 휴가자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 씨는 당시 A씨와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휴가 처리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보통은 전화 통화를 했지만 나는 이미 휴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밖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화 통화는 함께 했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한쪽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직 사병 A씨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진실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정리해 보면요. 서 씨 측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자인 윗선에 보고를 했고 휴가를 득했다는 거고요. 네. 반면에 사실 그 과정은 맥락도 모르고 사실 권한도 없는 당직 사병은 개인의 의심으로 이거를 갖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당직 사병 A씨가 어떠한 루트로 그리고 녹취가 남을 수 있는 녹음이 남을 수 있는 루트로 전화를 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민하 의원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당직병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모로 지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오해를 가지고 어떤 지금 상황을 오인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서 그것까지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당직병 입장에서 뭐 본인이 뭐 그 부대의 책임자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정치권에서 굉장히 일을 부풀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당직병을 또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서 사실은 정치적 논쟁이 더 커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보수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떤 배후를 얘기하거나 의도를 얘기하거나 이런 쪽에 집중하지 말고 앞서 얘기했듯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면 훨씬 더 건전한 논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 사병 A씨의 아주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에 너무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국방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죠.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녹취록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일단 한 가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은 녹취록이 남을 수 있는 공식 루트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흔히 말하는 압박이나 외압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가 남는 쪽으로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어떠한 루트, 어떠한 멘트와 어떠한 뉘앙스로 전화했는지도 이제 공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추미애 대표인데 그리고 안 해줄 거야라는 외압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거세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당대표나 정치인인 걸 떠나서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병가를 더 연장해 줄 수 없냐라는 공식적인 메시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논란은 조금 더 수그러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 제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선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야당은 추정한 아들에 대한 아들에 이어서 딸에 대해서 비자 발급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추미애 장관의 딸 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 장관 딸의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질문했고요.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 직원, 공간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봤다는 직원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의혹 제기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관련돼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국민에 대한 위로이고 정성이지 2만 원 가지고 달랠 일은 아닙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쟁이 될 수도 없고 또 발목 잡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야당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네, 통신비 2만 원 지급 관련된 논쟁을 하면서 백신 지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 얼뜻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내용은 좀 다르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향후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야당이 얘기했었던 어떤 공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상 통신비 2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 백신을 모두 무료 접종해서 국민의 안전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국민의 여론은 안전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감염학과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은 이른바 독감이 오는 그 독감 유행 시즌에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중식 가천대 교수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을 그때그때 수요 맞춰서 공급할 수가 없고 나머지 2천만 명분에 대한 생산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900만 명을 먼저 접종시키고 나머지 1,100만 명의 분은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생산을 하고 접종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분량이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스탠스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여전히 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이고 독감의 초기 증상과 코로나의 초기 증상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쪽 확실한 백신이라도 투여해서 이쪽은 완전히 막아내야 된다. 이 논리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는 것이죠. 네. 김민하 의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통신비 2만 원 지급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저는 뭐 여러 가지 국민에게 재난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것은 정부의 어떤 재정 현황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다만 이제 이 2만 원을 지급하는 이 문제가 예를 들면은 통신사에 이제 지급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이 2만 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에는 통신비 2만 원 안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신사에 대한 어떤 배려다 이런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논쟁의 근거를 따라가자면 뭐 애초에 통신비 인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신사도 그리고 지금의 보수 야당도 동의 안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의 주장은 그 통신비 2만 원을 그 비용을 지금 통신비에 이제 그 지출하는 것이 효과도 없고 또 그것이 뭐 여러모로 좀 비효율적이니 좀 더 이제
좋은 곳에 쓰자. 그게 이제 뭐 전 국민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이블에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안은 지금 두 개를 어쨌든 다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 백신 접종은 아니고 일종의 무료 접종분을 더 늘린다는 취지로. 그렇게 되면 근데 추경의 액수 자체는 이제 좀 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보수 야당의 주장은 액수를 좀 줄이자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밀고 당기기가 앞으로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추석 전에 처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니까 네. 기대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4차 추경 관련돼서 통신비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사실 관련돼서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떤 발목 잡기라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서 의원 세비 30%를 삭감하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 세비라는 게 사실은 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세비가 뭐 불충분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저 세비를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들 배 불리는 데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거를 정치개혁이라는 제도화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어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제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세비는 과다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걸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고 자기 살을 깎는 이런 개혁에 나서야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실 살찌면 고양이도 힘들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힘든데요. 사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네. 제가 과거에 고양이를 2마리를 키웠는데 아무튼 그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것은 고양이가 살찌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5배 이상 뭐 받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임금의 상한선을 이제 만들자라는 것까지 같이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신뢰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가 지금 나눈 것 같은 이런 민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대는 늘 배신당해요. 그래서 많이 슬픕니다. 저는 항상. 네. 자, 지금까지 연일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서 끝나지 않는 논쟁으로 인한 피로도를 풀어준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킹스맨 인물킹이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사 MC 장훈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는 난폭 운전이 말합니다. 네 인생 끝나고 싶니? 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였죠. 월요일이었나요? 을왕리 교통사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고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폭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창석 의원? 네, 이틀 전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이제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한 외제 차량을 몰고 있던 운전주가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속도가 무려 140km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예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냐라는 이제 의혹까지 제기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였다. 대마초를요? 라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 같은 경우는 폭탄이 터질 듯한 큰 굉음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그 관련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마초 흡입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진짜 약 빨고 주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진짜로 이 대마를 흡입을 하고 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경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김포에서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 생각만 해도 정말 위험하고 화가 납니다. 오창석 의원, 이 운전하면서 이 아찔했던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새벽에 운전할 일이 갑자기 있었는데 예전에 M요원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술 마셨을 때만 대리운전 부르지 말고 졸음운전할 때도 대리운전을 네. 꼭 불러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졸음운전하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졸음운전 역시 음주운전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사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졸음운전, 심각하게 졸음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장거리가 아니고 만약에 단거리다, 시내 주행이다라고 했으면 그때도 역시나 대리운전을 불러서 좀 안전하게 이동지까지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얌전한 성격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게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오토바이도 이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오토바이 난폭 운전이 일단 그동안도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 오토바이 통행량이 또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배달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 배달용 오토바이가 도로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은 시간에 쫓기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질주한다. 라든지 또는 이제 빨간불인데도 내거리 교차로를 가로지른다거나 인도를 그냥 지나친다거나 교통신호를 무시한다거나 도보에 있는 승객을 치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는데 워낙 작고 길 사이사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격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검거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고는 해도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도 운전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많은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 관련돼서 CCTV를 많이 확충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지난 2016년입니다. 흔히 말하는 암행 경찰차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암행 경찰과 암행 캠코더를 도입해서 겉보기에는 사실은 경찰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 순찰차는 경광등이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경찰차임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암행 순찰차는 지금 보면은 라디에이터 부분에 경찰 표시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앞유리에 이제 경찰 표시가 안쪽에서 불을 켜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에도 이제 붙일 수가 있는 탈부착할 수 있는 경찰 마크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암행 순찰차를 통해서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오토바이 폭주를 제어해서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일종의 잠복 근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경찰이 정말 이 극한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은 아쉽지만 고향 찾아뵙는 일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안전 귀성길 체크사항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졸음운전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면 충분히 꼭 취하시고 너무 피곤함이 몰려있을 때 운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장거리 운전을 하실 테니까요. 좀 컨디션을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운전하시길 바라고 곳곳에 있는 졸음쉼터 꼭 잘 이용하시고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 그리고 엔진 오일 체크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등이나 경광봉 같은 거 혹시나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꼭 이 안전 물품도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귀성길 나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운전하면서 속도를 낮추시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속도를 낮추면 사고 위험이 낮아지고요. 기름값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평균 수명은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오래 살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창석 의원의 졸음운전 때도 대리운전을 불러봐라. 맨정신으로 운전을 해야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와닿습니다. 자, 실시간 유튜브 댓글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실시간 유튜브 댓글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보는 거 놓쳤는데 이런 질문들,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답답합니다. 라고 댓글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대마초 피우고 운전이라니 정말 대한민국 뉴스 맞나요? 라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MC장원 노래 정말 못한다고. 예. MC장원 가을 타시나요? 정신 차리세요. 예. 악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가을에 취해가지고 느닷없이 노래를 좀 불렀네요. 예. 자, 지금까지 MC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댓글 사회, 숨으면 용감해진다. 자, 오늘의 킹덤 주제인데요. 자, 우리 의원들 기억에 남는 댓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댓글은 좋은 댓글은 기억에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악플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들이 유독 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악플이 좀 기억에 남는 게 MC 장군이 개그맨이면 나는 방탄소년단이다라고 올리신 분 계셨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이 직접 쓸 수도 있잖아요. 그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 김나영 의원은? 제가 한때는 이제 SNS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한탄을 많이 썼습니다. 난 너무 가난하다. 돈이 없다. 흑수저 집안에서 자라나서 네. 이렇게 살고 있다. 네. 얼마나 제가 맺힌 게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제품을 샀거든요. 네. 그 스마트폰을 모 브랜드의 이 과일 브랜드의 신제품을 제가 사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올렸더니 댓글이 가난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그런 걸 살 수가 있느냐라면서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달린 거예요. 근데 뭐 스마트폰을 안 사 보셨습니까? 그거 뭐 지금 당장 돈 안 내도 통신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뭐라고 합니까? 2년 노예계약 이야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로 사는 건데 왜?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산 거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무튼 뭐 이런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혹시 그것을 나중에 고소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저장도 따로 해놨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또 우리 삶이 또 사람 사는 세상 그건 또 너무하죠. 그런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예전에 출마했을 때 그 슬로건이 미래 대통령이었습니다. 굉장히 패기 넘치는 슬로건이었네요. 넘쳤었죠. 국회 첫 번째 출마하는 사람이 미래 대통령인데 누가 댓글에 우리는 그런 미래에 살고 싶지 않더라고. 되게 욕 하나 없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던,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던 악플이 기억나네요. 대통령은 못됐지만 킹슈맨이 되셨네요. 그럼요. 그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댓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댓글 때문에 상처받거나 오래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당사자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 관련돼서 하나의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디지털 교도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래서 처벌을 하는 디지털 감옥 같은 개념인데 오창석 의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네, 일단 올해 3월부터 이제 N번방 관련해서 조주빈과 관련된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유정, 그리고 손정우 등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의혹만 가지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도 있고, 이 손정우 송환을 이제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었던 강모 판사의 이름도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 교도소에서 성착취범으로 몰린 대학 정신의학과 C 교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C 교수가 지난 6월 하순 디지털 교도소가 C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 사진, 직장 등 신상 정보를 올리자 수백 통의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학회에서는 비윤리적인 의사라는 낙인을 찍었고요. 환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도 견딜 수 없는 울분 장애를 이 일을 통해서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C 교수가 디지털 교도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이 수사에 나선 대구지방경찰청이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디지털 교도소와 대화를 나눈 이는 C 교수가 아니고 휴대전화 속 메시지 99,962건에서 드러난 언어 습관이 이 디지털 교도소가 게시한 메시지 속 말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이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인터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2대 운영진은 계속해서 사이트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전체 차단하지 않는 대신해서 이 17건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만 차단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여쭤보면 디지털 교도소가 가능한 것 또는 댓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다 익명성 때문인데요. 익명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뭐 이런 좋은 자리에서는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권력이나 이런 좀 기득권에 반하는 메시지를 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어떤 자유로운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걸 부여해서 그 익명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되는 공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좀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정착될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날 돌아보면 사실 그런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사회가 돼버렸죠. 예를 들면은 얼마나 이 익명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1차원적인 뭐 범죄 행위들,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방금 본 이제 그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도 이 디지털 교도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성범죄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로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차원에서라도 뭔가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라는 목적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뭐 그런 목적이 맞는 거냐도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치주의나 이런 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은 배우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 MC 장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물론. 네. 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제가 그것이 미워서 MC 장관을 폭행했다. 그것은 나는 정의의 응징을 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잡혀가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경찰이 배트맨을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트맨을 좋아합니다. 킹슈맨보다는. 아무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좀 더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그냥 익명성만 보장한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성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익명성 2.0의 시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최근에 여행 전문 채널 조중기 대표가 음란물을 게시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악플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석 의원.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행대학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행에 미치다와도 일을 많이 했고 조중기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악플을 사실 저도 거의 다 봤고요. 그 악플이 굉장히 조중기 대표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로 돌아갔을 것이면 분명할 겁니다. 저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속죄를 함에 있어서 과연 죽음을 뛰어넘는 속죄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방법보다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 형량이 전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조중기 대표가 어떠한 실수에 대한 인정을 하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반성을 하고 재기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봤었는데 악플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논하기 전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마치 성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총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익명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 사례에 봤을 때는 사실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거의 자유였습니다. 익명성 보장만이 자유로운 사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이 악플에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모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연예 기사 뉴스면에서 지금 이제 스포츠 기사면까지 넓어졌지만 댓글 자체를 삭제하도록 그러니까 댓글 자체를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댓글이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는 이런 욕을 먹어도 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원칙이 금지되어 있듯이 처벌권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욕을 하고 비판을 해서 맹목적인 비판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합법적인 폭력은 국가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에 대한 죄목으로서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일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악플의 무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연예계 스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연예 뉴스 댓글도 중단됐고요. 관련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악플로 인해서 정말로 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스타들은 생전에도 이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12년 전이었죠. 이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 씨는 이 댓글들을 다 읽어보는데 읽어보다가 신경쇠약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고 설리 씨는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고 구하라 씨는
제발 좀 예쁜 시선으로 봐달라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결국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이 댓글을 폐지하자 박명수 씨는 조금만 일찍 했으면 몇 명 구했을 것 아닙니까? 라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플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 사건을 보면 2014년에 7,447건, 2019년에만 1만 6천여 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이버 폭력가에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유명인보다는 지인이나 모르는 일반 시민에게 악플을 단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인기 개그맨 엠리원의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댓글 관련된 또는 이걸 댓글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확실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인기 개그맨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할 것 같고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연예 스포츠 기사에 댓글이 안 달리기 시작하면서 혹시 불편함 느끼신 적 있습니까? 이 댓글은 항상 그게 무슨 기사든지 밑에 네. 댓글을 보면서 설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설레지 않으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댓글란. 네, 제 주변에서도 이 연예 스포츠 기사에 댓글 없어졌다고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 단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확대돼서 다른 분야의 기사에도 댓글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한테도 댓글을 다고 일반 시민,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의 용감함 같은데요. 왜 사람들은 익명성 속에서 용감해질까요? 이게 뭐 본인을 어떤 감추는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익명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용감해지는 거겠죠. 다만 그 용감함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감함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장받을 때는 강한 존재와 싸워라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플이라고 표현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은 강한 자와 싸우는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혀서 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 내가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이득을 얻는 거든지 결국 내가 어떤 종류의 강자가 되는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용감함의 어떤 비겁함이랄까요?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악플 문제는 악플의 문제만이 아니라 악플은 증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근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신뢰라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악플 문제는 예를 들면 댓글을 없앤다든지 뭐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만으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강자와 싸우기 위한 익명성이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인다는 말씀 같습니다. 더 나은 댓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데 그 사회적 신뢰가 보장되는 사회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이건 기사 댓글이라든지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은 일단은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의견을 이제 과거 같으면 의견을 이렇게 좀 제시할 곳이 없었어요. 대부분 신문지상에 칼럼을 쓸 수 있거나 어디 방송에서 여기 킹슈맨들처럼 말이죠.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여론에 반영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그 구조가 많이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쳐내가면서 정치권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말이죠.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면 우리가 이 킹슈맨들끼리 서로 상처 입히지 않잖아요. 네, 상처 입히나요? 이런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적어도 익명으로 상처를 입히진 않죠. 킹시맨들끼리는. 자, 오창성 의원 어떻습니까? 연대면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오창성 의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형별이 나와 있죠. 상해를 가한 자라든지 폭력을 쓴 사람, 또 물건을 아무거나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감정폭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폭력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 악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형벌도 역시나 강화해서 아예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사실은 누군가에게 맞았다라는 것보다 요즘에는 악플로 마음을 맞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픔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이 에세이, 책
같은 것도 굉장히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아픈 사회 치유는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는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배려 있는 댓글 사회, 그게 해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댓글 사회, 숨으면 용감해진다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봅니다. 지금도 악플을 남기십니까? 익명에만 갇혀 살다 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김민아, 오창성 의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독감 예방 접종, 코로나에 도움이 되나? 스웨덴 집단 면역 모델 가능한가?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조금 전에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3명, 그중에서 지역 감염이 105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국내 환자 발생 수가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강양구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번 주부터 2단계로 낮췄는데요. 이렇게 낮춘 것이 상황이 좋아져서 낮췄다라기보다는 이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가지고 낮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추석 때까지는 지금 수준에서 선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명대의 하루 확진 환자가 나올 것 같고요. 그 확진 환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하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집중 방역 기간을 둠으로써 확진 환자 숫자를 연휴 기간에 확 줄여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생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독감 유행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관해서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정말 도움이 될까?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코로나19 예방에 정말 효과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예방에 독감 접종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한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해드리냐면 코로나19 증상과 독감 증상이 구별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19도 동시에 유행하면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것이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커지겠네요. 맞아요. 독감도 잡지 못하고 코로나19도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킹슈맨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던 트윈데믹인 것이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 트윈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독감이 예년처럼 유행하는 사태는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독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신경을 써가지고 전 국민의 상당수가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저도 지난 주말에 가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들 모두가 좀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랑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서 커플로 맞으시죠. 네, 이제 그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 국민이 다 독감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한 이제 고령의 고위험군 어르신들 네.
그리고 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네네. 꼭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고요. 가능하면 집안에 고위험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필수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백신 접종을 좀 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령군이신 우리 국장님 먼저 맞으시죠. 전 뒤에 맞겠습니다. 전 저령군이니까요. 네. 저 고위험군입니까? 네. 예. 고령군이시죠. 네. 고령군. 두 분이 함께 손잡고 가셔서 예, 손을 안 인사하고, 잡겠습니다. 예, 네. 오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한국 스웨덴 집단 면역 모델 가능한가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방역당국이 지난 14일에 국민 1,440명 중에서 항체 보유자가 단 한 명이라는 그런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웨덴과 같은 그 집단 면역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네, 이 1,440명 중에서 한 명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렇죠. 숫자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유행이 확산하기 전에 그 모은 샘플을 통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는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유럽이라던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항체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냥 미국처럼 풀면 안 돼? 프랑스처럼 풀면 안 돼? 스웨덴처럼 풀면 안 돼? 하면서 스웨덴식의 집단 면역 모델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인구 밀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걸 우리나라로 대비하면은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2차 유행이 시작되었는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죄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처럼 미국처럼 그냥 다 풀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프랑스가 지금의 저지경이 되기까지 프랑스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규모잖아요. 네. 근데 사망자가 3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유행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에 8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8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게 미국의 수준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루 80명 정도의 사망자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전체 사망자 국가 전복됐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고 이 잘해온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잘 못한 나라들을 우리나라가 따라간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추석 명절이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이동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서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